예. 너무 환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참 아름다운 음악과 또 특별히 또 이한현 회장님께서 많이 바쁘신데 진도 여기저기를 다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도 한 바퀴를 구경했습니다. 뭐니 해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회장님의 또 진심, 아니 바쁘신데 또 강의가 3시부터인데 하나라도 보여주시려고 근데 그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여기 문화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남자 화장실 뭐라고 써있냐면 어르신 더 가까이 오세요. 화장실 변기 앞에 제가 다른 데서 이런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기상대를 가니까 그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 친구처럼 금민을 하늘처럼. 자, 이런 게 한국 분들의 그냥 일상생활이고 아마 한국 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또 한국 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특별합니다. 우리 외국인들보다는 특별한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에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평범한 모습일 겁니다. 그 평범한 일반상 생활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세계인들이 얼마나 키한건가 하는 것을 한국 분들이 이제는 확실히 그것을 알고 근지를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단순히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다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일을 비교로 본 K컬처 한류 문화의 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50분, 대충 아마 5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간사 여기까지 다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걸 확실히 아셔야 제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역시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학자는 아닙니다. 한일 민간교류 활동을 1999년부터 해온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철없이 교류만 하면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대화 나누면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에 부딪히냐면 소위 역사 문제입니다. 독도 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징용공 할아버지 문제, 이런 것들이 토지를 때마다 민간 교류 해놓고 쌓아놓은 답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역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역사 문제를 놓고 그랬는데 결론이 뭐냐?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일본에 뭐를 바라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실과 진심일 겁니다. 역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다 밝혀놓고 진심으로 이웃으로서 친구같이 가족같이 미래를 손잡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한국 분들의 진심이라는 것을 제가 교류 활동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아쉬운 게 저도 과거에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데 개념이 달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한일 관계가
사만시대, 삼국시대까지는 거의 비슷한 문화권, 문명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반도에서 잘 돼서 간 게 아니라 망해서 많이 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역사가 너무 달라요. 한국은 신라 고려를 거쳐서 부처님의 원래 홍인간, 광명 2세, 이도 여치 이런 바탕 위에 부처님 말씀, 곤자 멘자 말씀, 예수님 말씀, 동학사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문화가 형성됐고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가 바탕이 된 사무라이가 지배한 세월이 700년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서로가 가진 개념이 너무 달라요. 똑같은 역사 사실을 놓고도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나오는 게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대학 강사를 4년을 했습니다. 동시 통역. 제가 사실은 전직 교수가 아니고 대학 강사는 수입이 좋아요. 그래서 번역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자, 이게 번역이나 통역의 상식입니다.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학자를 제가 대표로 소환을 해놨습니다. 그 프랑스의 현대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소슈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언어 기호는 사물과 자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진돗개라고 할 때 진돗개라는 말에 다 진돗개가 담겨져 있는 줄 아시죠? 착각입니다. 또 다른 학자, 구조주의가 바로 소출의 뿌리를 든 구조주의 철학의 또 기호학의 선구자를 뿌리를 로만 야콥스는 뭐라고 했냐면, 언어간 번역은 필연적으로 해석이다. 사실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제주의, 구조주의는 한계가 있고, 그걸 해체해야 된다는 해체주의의 잔시자인 자크 데리다가 뭐라고 했냐면, 번역은 늘 차이를 동반하는 불완전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개라는 말, 일본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누라고 그러죠. 영어로 dog. 이게 다 같은 말인 줄 아시죠?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개념이 달라요. 한국말에 개 같은 놈 할 때 어떤 놈을 개 같은 놈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든가 도의를 모른다든가 이런 거 개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여기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요새 이누게 난시라든가 내꽃게 난 그런 말 쓰거든요. 개 같은 남자. 일본에서 어떤 뜻이 되는 줄 아세요?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 좋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라는 말에 일본말의 인우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번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번역 없습니다. 미안합니다가 일본말의 스미마센이잖아요.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제가 번역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인 가족과 36년 살았어요. 해남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36년, 일체에 36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집사람의 사랑에 지배받고 36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상당히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는데, 제 속에 있는 일본인으로서의
근선, 개념, 이것이 상당히 우리 집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우리 아들, 딸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외롭게 했고 서럽게 했고. 그래서 제가 절실해졌어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진정한 한국인의 가족이 되지 못한다. 한국인의 남편이 못 되고 아버지가 못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3만 명 정도 되는 한국인들과 민간교류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우리 이한영 회장님하고는 한 10년 전쯤에 알아가지고 많이 다녔죠. 한국 분들은 3박 4일 여행, 4박 5일 여행 다녀도 가족같이 다닙니다. 맞습니까? 특히 전라도 사람, 특히 전라남도 사람. 거기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심이라는 게 뭔가 우리 이한영 회장님만 봐도 진심으로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해주고 싶어서 안 다닙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한국인의 데이터가 우리 제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의 인생의 깨달음은 뭐냐면 제가 일본인으로서의 근선, 일본어 속의 개념, 일본 문화로 형성된 개념을 제가 완전히 제로, 백지 상태로 돌려야만 한국인이 바라는 진심이 제 가슴 속에 담겨지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본 일본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일본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게 동영상 올리면 일본 분도 필히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일본 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한국을 높이고 일본을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저의 바람은 자, 이제는 시대가 지구촌 시대입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함께 보다 행복하게, 보다 아름답게 사는 길, 그 길을 함께 가기를 한국 분들이 바라고 오셨어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한국의 독립운동 하셨던 지도자들은 단순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립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도의적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싸우셨어. 그걸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이 한국의 지도자였고 대한민국이 걸어나온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서 일본 사람도 보다 행복하게, 보다 아름답게 살아가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한 강의라는 것을 이것을 들으시는 일본 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의 개념부터 정리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할 때 이 글자가 그럴문 대를 화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이지 않는 개념, 감정 같은 거 글로 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사상이나 개념, 또 흘러나온 역사, 또 그 나라가 정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권, 자,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을 문화라고 한다고 정리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례를 볼게요. 자, 한이름이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이것은 전통 의상입니다. 한국은 한복, 일본은 기모노, 양쪽이 다 예쁘죠. 다 예쁜데, 자, 이 문화 차이는 결코 부딪히진 않습니다. 충돌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근데
한복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기모노가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우아한 곡선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보세요. 이게 거의 직선이지 않습니까? 자, 한국 분들의 개념 자체가 곡선적입니다. 행동 자체가 구형, 곡선적으로. 한국 전통 춤을 보세요. 이렇게 원형, 규형으로 그립니다. 일본의 춤 보세요. 상당히 직선적입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의 생활, 일본 사람의 사고 자체가 상당히 직선적인 겁니다. 이따가 설명드리면 조금씩 실감 나실 겁니다. 제가 안내 가이드를 해도요, 일본 사람을 안내하면은 깃발 하나 들으면 한 줄로 줄줄 따라옵니다. 직선이에요. 근데 한국 분들 앞에 깃발을 들어보니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알아서 설명 듣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붙고 아닌 사람은 그냥 알아서 다녀요. 시간 맞춰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처음에는 한국 분들 안내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저보다 앞서가요. 처음 와보신 분인데도, 와보신 땅인데도 앞서가시는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 때문에 짜증났다가 요새는 제가 한국가 되다 보니까 요새 일본 사람 때문에 짜증납니다. 일본 분들 안내하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한 5분 동안 가만히 서서 기다려요. 한국 사람은 가이드 5분 갔으면 내가 5분 어디 가게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 가만히 기다리니까 부담스러워 죽겠더라고요. 자,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데, 그래도 한국 분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은 우주하고 더 가깝습니다. 이게 대한계잖아요. 다 혹성마다 다 속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회전 속도도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각각이거든요. 각각인데 조화로 이루고 있어. 이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대우주와 대자연에 이치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오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전통의자 두 번째를 보십시오. 한국은 모든 장식품을 앞에다가 다시죠. 놀이개도 그렇고 몰이 장식도 앞에다가 보이는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기모노 보세요. 안 보이는 뒤에다가 신경 많이 씁니다. 한국 분들이 볼 때는 한국 분들 괜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뒤에다가 신경 쓰지? 보이지 않는? 여기에 바로 일본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은 경천애인사상, 하늘을 모시고 또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는 개념 속에 살아갑니다. 일본은 일본말에 세켄사마 그래가지고 세상님 조직을 모시고 살거든요. 국가 조직, 동네 조직. 그 동네 조직, 국가 조직, 기업 조직의 의도으로 신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개념이 뭐가 중요하냐면 고개를 그 조직의 높은 사람한테 고개 숙일 때 예뻐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예법을 이렇게 배웁니다. 이것은 일본의 예능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본 무용의 예법인데, 이거 하나하나 한번 이따가 읽어보세요. 오늘은 시간 관계로 다 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예법이 있는지 몰라요. 엉덩이는 뒤꿈치에서 떨어진다든가, 이 머리, 목 등 허리까지 이어지는 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맞춰야 된다든가,
그래서 일본의 개념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이 특히 조직에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법이 한국의 전통 예법은 기본적으로 혈연입니다. 한국 사람의 개념의 바탕은.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나를 볼 때 내가 최고로 예쁜 모습을 봐야 부모가 기쁘잖아요. 아버지의 기쁨,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부모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앞에다가 잔식도 달고 또 예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밖에서 이게 손님이 올 때 이렇게 긴장해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법을 가르쳐도 똑같은 백화점에서 한국 이거거든요. 롯데 백화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일본은 똑같은 백화점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됩니다. 집에서 앉아도 한국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으시잖아요. 편안하게. 근데 일본은 집에서 앉아도 무릎을 꿇고 앉아요. 여기 한국에 일본에서 시집 오셨구나 장가르던 일본 사람이 처음에 장인 장모님 또 시부모님이 아니 내가 야단친 것도 아닌데 무슨 죄인처럼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일본의 역사입니다. 일본은 사무라이가 지배한 게 정확하게 700년입니다. 긴장 상태잖아요. 바로 일어서야 되고 맨날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이게 일본의 바른 자세거든요. 정자라고 합니다. 바른 앉을 자세인데 요새는 이게 무릎이 아프니까 이런 것까지 팔거든요. 자, 일본은 고급 요강, 고급 여정, 고급에 갈수록 이렇게 돼요. 이게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모시다라는 말을 일본말로 하베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개념이 달라요. 일본의 하베르는 조직의 높은 사람을 각듯이 대하는 이걸 하베르라고 합니다. 이게 모시다. 한국의 모시다는 개념의 바탕이 사랑이잖아요. 상대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고급집에 갈수록 고개가 많이 숙여집니다. 근데 일본 분들은 이렇게 고개 숙여 내가 고급집에 왔구나, 제대로 손님 모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데 한국 분들 모시고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사람이 저렇게까지 비굴하게 그래야 되냐.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니 저분도 남의 집에 귀한 따님인데 어떻게 귀한 딸한테 이런 거 이렇게까지 시키냐. 미안해서 못 살겠다. 부담스러워 못 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것이 보이는 곰 모습 속에 보이지 않는 역사와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자꾸 갑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원래 갑을이라는 관계는 원래 전통 중국에 그 갑을은 그냥 순서예요. 그냥 구별하는 게 갑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의 개념이 들어가서 일제시대에 이 갑을이라는 게 사실 뭔가 갑이 우월하고 갑이 지배자고 이런 개념이 개입된 것이 바로 일제시대라는 겁니다. 바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심어진 갑을 개념을 지금도 한국에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회식을 해도 한국 분들이 이렇게 가족처럼, 남인데 가족처럼 접수시죠. 네.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 처음에 뭐가 헷갈리냐면, 한국 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서로 뭐라고 부르십니까? 언니, 누나, 현님, 아버님. 뭐가 그렇게 가족이 많은지. 네, 저도 처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때 진도대교도 왔었어요. 네? 근데 가는 식당마다 한국 사람이 아줌마를 뭐라고 합니까? 네, 이모 그러시잖아요. 다 친척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조카가 식당 재벌이구나. 네? 이 집도 이모고 저 집도 이모고.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삶의 개념은 가족같이 사는 겁니다. 술 마셔도 우리가 남이다 해가지고 네? 공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 보세요. 네? 서로 조심조심 살아가는 겁니다. 네? 밥 이렇게 자료도 다 한 사람씩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 네? 일본의 고급 정통 요강 또 호텔 같은 데 가면 밥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분들은 상당히 사실 일본 사람 이게 기분 좋은 거거든요. 나를 영주처럼 대해주는 거구나. 높이. 한국 사람은 아니 여행을 모처럼 친구랑 왔는데 부부 같이 왔는데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대화하려면 소리치러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불편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한국 분들, 일본의 문화를 일본 사람이 무슨 나쁘다든가 그런 이 전에 양심이 없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겉모습으로는 사실 속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일본 문화를 깊이 연구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련된 미개한 문화.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화하다 이겁니다. 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일본 TV 방송에서 일본 기업인들이 이렇게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 많이 보셨죠? 얼마나 훌륭한가. 기업의 사장도 회장도 이렇게 고개 숙인다. 자, 이게 일본의 연예인이거든요. 마약 때문에 걸렸다가 보석금 내가지고 보석돼서 나와서 국민 앞에 이렇게 고개 숙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 보고 한국 분들은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아니 일본 사람 저렇게 사죄를 잘하는데 왜 우리 앞에는 그러냐 궁금하시잖아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한국 드라마 설명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속에 숙성되어져가는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의 문화의 지향성은 진심을 가슴속에 담게 만들어요. 노사연 씨 노래 우리는 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한국 문화의 지향성이 속이 익어가는 문화입니다. 근데 일본은 조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모습은 물론 미안한 죄송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절반은 죄송한데 또 절반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조직으로 모시는 문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부터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부터 매년 2월 3일 절분절이면 이 행사를 합니다. 오니와 소토, 후쿠와 우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깨비는 밖으로, 복음 안으로. 이게 뭐냐면 이질적인 거,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밖으로 가라 이거예요. 일본 씨름 똑같은 씨름인데 일본은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밀려나면 끝장입니다.
한국은 밀려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개념은 우리예요. 일본의 개념은 나카마예요. 나카마가 뭐냐?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혈연입니다. 나카마는 조직입니다.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인간은 나카마고 아닌 놈은 밖으로. 그래서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제가 한국의 개념이 들어오니까 느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일 때는 그걸 못 느껴요. 이것은 조직, 일본 사회라는 조직 속에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조직이 인정 안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사실은 모르는 게 정신문화입니다. 위식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통의 장애 요소가 됩니다. 자, 1996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의 3일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써서 상당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자, 동서냉전 시대가 끝나면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문화적 요인에 의한 국가 간의 결속과 문화의 차이에 의한 국가 간의 대립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문화 때문에 충돌하죠? 왜 대립이 생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속의 의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되면 될수록 멀리 있을 때는 안 부딪히는데 이제 지구촌 시대가 오니까 지구촌끼리 고래하고 끼리끼리 같이 사는 세상이 되니까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충돌을 갖다가 일찍이 격하게 겪은 것이 일체 감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이 뭐냐면, 문화는 언어의 조건이자 산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는 언어의 조건인 겁니다. 문화 없이는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언어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제대로 알으면 한국의 문화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이 말하는 미안합니다가 그냥 일본말에 스미마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코 같은 말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담겨진 위식구조라든가 정신세계가 전혀 달라요. 제가 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일본어하고 한국어 사이에 똑같은 한자를 쓰는 언어, 제가 세 가지를 먼저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 간절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똑같은 한자를 써요. 이걸 콘세츠라고 합니다. 대부분 콘세츠 데이네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요. 간절하다는 뭡니까? 자, 한국어의 특성은 한국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시죠. 그런데 제가 일본어 쓰다가 일본어의 개념 다 피워놓고 백지로 돌려놓고 나서 한국어로 배우니까 뭐로 배우냐? 한국어의 근본은요, 다 사랑이에요. 정이에요, 정. 사랑. 사랑의 간절함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일본말의 간절하다는요,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말의 콘셉트는 세심하다, 꼼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회인으로서, 사제 조직원으로서 꼼꼼하게 챙겨주는 거, 꼼꼼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이게 콘셉트예요.
그것도 같은 한자를 쓰는데 개념이 다른 겁니다. 바탕이 달라요.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을 빼놓고는 한국 문학도 안 나오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근데 이걸 영어로 옮길 수도 없고요. 일본어로 옮기면 똑같은 한자인데 전혀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일본말 의람이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초대 문화부 장관이신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만은 일본말의 한은 한자는 똑같은데 사실은 뜻은 원입니다. 원하는 이 원에 가까워요. 분노입니다. 복수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국말의 한은 역시 바탕이 아주 애틋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이 나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한이 맺힙니다. 사랑 없이는 한 안 맺혀요. 자, 정이란 말. 일본도 똑같은 한자 쓰거든요. 일본말은 조라고 있습니다. 또 나사케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한국분이고 일본분이고 아니 정이란 말은 그래도 똑같은 거 아닌가? 개념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자, 제가 이제부터 예를 하나 들게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라도 다 함께 노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조용필의 정이라는 노래 생각나십니까? 자,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정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끝남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받을 땐 끝만 같다는 것까지는 그냥 옮겨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줄 때는 안타깝습니까? 이것을 한국에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한국인의 가족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모릅니다. 줄 때는 왜 안타까웠겠습니까? 한국 사람 다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은 몸땅 주고 싶고 최고로 잘해주고 싶고 거기에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더 주고 싶은데 요거밖에 못 줘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안타까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의 정의 개념은 뭐가 다르냐면 바탕이 서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서로 이 정도 받았으면 이 정도 줘야 된다는 서로 맞추는 거거든요. 상대가 이 정도 줬는데 내가 이렇게 줘버리면 부담이 돼서 결례가 된다는 개념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낍니다. 한국 사람 더 주고 싶어서 더 잘해주고 싶어서 우리 이한영 회장님도 더 보여주고 싶어서 저를 맨날 아니 이 진도 동네를 왜 100km로 달리시더라고. 여기 경찰서에서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거를 최고로 잘해주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빨리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말하는 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념은 비슷한데 농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주스를 마셔도 제주도 감귤 주스 30%짜리보다 사람들은 100%를 찾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제가 드라마 이야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 드라마의 힘이에요. 일본 드라마는 10%짜리인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그 진심이 진한 거예요. 100%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찡 해가지고 중독되는 게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다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한국말 못이라도 사랑의 개념이고, 제가 죽어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갔던 말 중에 하나가 시원섭섭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원한 건지 섭섭한 건지 제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한 20년 걸린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 저놈이 좀 미운 놈이 좀 인사이동이 돼서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한국 사람은 미운 점, 고운 점 들어가지고 섭섭함도 함께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그렇게 못 느껴요. 웬세 같은 놈 사라지면 시원한 거지 왜 섭섭함까지 같이 느낍니까? 복잡하게. 알고 보니까 한국말의 근본에 다 사랑이 있고 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빚어낸 이 한국의 힘은 아직도 세계가 한국의 힘을 사실 몰라요. 이제 조금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점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서 이렇게 사실 중요한 이야기라서 집어넣었습니다. 한국의 개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에 뭘 그려놨냐면 일본말로 있는데 자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일제강점기에 근본이 된 사상을 종합론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도 몰랐어요. 역사 전문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 친구가 사실은 서울대학교 극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딴 일본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 부인도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도레미 유타카라고 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일본의 일제 강점기에 연결이 되는 사상의 뿌리는 18세기 초에 정한론보다 약 150년 전에 국가학이라는 게 일본에서 등장합니다. 모토리 노리나가 히라타 스타네 가다슈 이런 4대 학자 중심으로 국가학, 이게 국가학이 뭐냐면 일본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학문입니다. 거기 대표학자가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사람인데 이 노리나가가 이 겐지 모노가타리를 극찬하거든요. 이 주인공이 히카루 겐지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지긴 중에 하나인 사카이야 다이치는 일본인을 만든 역사 인물 20명 중에 히카루 겐지를 집어넣었어요. 실제 인물도 아닌데 그만큼 일본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인간이 히카루 겐지입니다. 근데 이 히카루 겐지 이야기가 어떤 소설이냐면 2008년도에 저판이 나온 게 겐지 모노가타리입니다. 이 꽃미남이에요. 빛나는 꽃미남 히카루 겐지. 히카루 겐지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7명의 아름다운 여인하고 연애 짓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여인은 누구냐? 아버지가 천황이에요. 왕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가십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후궁으로 들어온 여인이 어머니를 많이 다루셨답니다. 근데 첫사랑이 누구냐면 그 후궁이에요. 그래서 후궁하고 미래를 추르기다가 비밀스러운 만남을 추르기다가 아기까지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명의 여인하고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호모해서 출가하려고 하는 것까지 그려진 게 겐지 모노가타리거든요. 자, 이런 인물의 인생을 한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개판. 아니, 아버지의 후처하고 아기를 낳다? 개판이고 개 같은 새끼잖아요, 사실은. 맞습니까? 한국의 문화의 지향성은 사랑의 순수성, 절대성, 수절, 은잔도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까지 이거를 추구해왔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웃나라 조선은 개인이 공자, 맹자 말씀, 부처님 말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움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억압받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조선 사람을 우리가 가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것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사상의 뿌리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국의 문화 사상사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글씨가 작으니까 지금 인쇄된 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문화는 청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태극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민족이 모셔나온 하늘이라는 것은 경청의 사상이라는 것은 한민족이 모시는 하늘은 진성미의 본체입니다. 진리, 진실, 선함과 아름다운 것. 그래서 미스 콘테스트를 해도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코리아 선, 미스 코리아 미 이런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 예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을 그래서 진성미를 추구하면서 모시면서 홍인강 사상 제세이와 이도여치 광명 이세 뭐가 뭡니까? 중심이 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바탕 위에 신라 고려를 거쳐서 부처님 말씀이 문화의 바탕이 되고 조선시대는 곤자 맹자 말씀 이 지구촌의 역사에 맹자 사상, 민법 사상이 국가로 세운 역사는 조선밖에 없답니다. 왜 맹자 사상이 국가로 세우기 어려우냐면 왕도 정치, 왕이 도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갈아도 되는 게 맹자 사상이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통치자,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은 고려시대부터 벌써 경연이라고 하는 임금님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성현을 모아가지고 똑똑한 사람 다 모아놓고 곤자 말씀, 맹자 말씀 이런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어떻게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고 모실 것인가 하는 것을 경연을 통해서 해온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지 않습니까? 지구촌에 그런 나라 없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제일 활발했던 게 세종때고 집현전을 중심으로 임금이 하루에 3번씩이나 학자들 교육받았잖아요. 많을 때는 특강 4번. 임금이 교육받아야 되는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정조대왕한테는 소위 격쟁이라고 하는 노비마저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노비마저도 임금님께 직접 민원을 올릴 수 있었던 나라. 하여튼 깽가리고 북이고 쳐가지고 임금님 저거 할 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민원을 올릴 수 있었던 나라 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전조 때 정약용 삼형제 같으신 분이 그래도 유교 사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생각해서 소위 총주시리 마테오리치에 천주시리를 스스로 가지고 와서 그 사상을 배워서 유교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도자의 몸부림입니다. 그 바탕 위에 개신교가 소위 원상대부분, 평양대부분 개신교사의 유래가 없는 마가의 다락방 위에 가장 크나큰 신령 역사가 일어난 나라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를 서학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동학이라고 하는 인해찬 인간이 바로 하늘이다. 그만큼 사람이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이와 같은 사상 등기 나 개인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들이 모아져서
존치레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만큼 존치레가 활발하고 존치레마다 30일 나라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를 이루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뭐냐? 일본은 무사상의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왜 일본은, 자 보세요. 쓰나는 일본은 연구한 책들입니다. 일본 사람에게 종교는 필요 없다. 일본의 무사상. 서양인의 무신론과 일본인의 무종교. 일본은 왜 무종교인가, 무사상인가? 이게 뭐냐면, 일본의 바탕이 아까 조직이라고 했습니까? 조직의 우두머리를 신처럼, 지금도 이등 반문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지금도 일본의 신사의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남의 나라 침략했던 잠본인을 신으로 모시려면, 그 조직을 단단히 하려면 사상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곤자 멘자 말씀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사상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조직은 잘 돌아가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고 예쁘고 세련됐는데 속이 고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전혀 방향성이 다른 두 문화가 만든 것이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한국의 같은 사상 뿌리채 부정해서 문화 말살 정책을 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 돌아가도록. 자, 이와 같은 한국의 근본이 오늘날 드라마가 돼서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번에 보시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모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문화원 남자 화장실에 그 변기 옆에 어르신 더 가까이 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게 그냥 나오는, 다른 나라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읽을 때마다 뭔가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바탕에 정글을 느끼고, 그러니까 평소에 정글 먹고 마시며 산다는 거하고 그거 없이 사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그 바탕이 없다면 얼마나 호강한 사람인가.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을 살 때. 그래서 호하니까 여러 가지 딴 걸 찾아요. 눈으로 즐기는 거, 키로 즐기는 거, 입으로 즐기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먼저 발달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저 차이인데, 이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문화가 지금 얼마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한국 분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고 계십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 보면서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K-드라마, 한류 드라마의 힘과 세계의 반향이라는 내용으로 대충 4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년 전에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개설이 돼서 전 세계 드라마를 한 손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 먼저 오징어 게임이 53일 동안 세계 1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공개 하루 만에 1위에 등극이 됩니다. 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한국계 재밌다는 게 세계인들의 인식이 됐어요.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위가 됐다가
11일 동안 세계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것도 공개할 만한 1위로 등극됐다가 15일 동안 세계 1위였습니다. 합 79일 동안 1년 365일 가운데 약 4분의 1을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세계 1위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제가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이제서야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10위권까지 올라와서 대한민국 기술 수준이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세계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충보다 훨씬 감동적인 한국 영화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오징어 게임. 한국 어르신들은요, 전원일기나 보셔야지 너무 잔인해가지고, 보다가 말았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그게 세계인의 눈높이에요. 기생충 같은 핑구 차이를 소절하는 거. 데스게임이라는 것은 죽음의 게임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다 그 돈 가지고 가는 게임. 왜 세계인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냐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 대부분 8명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나머지 80억이 가지고 있는 돈하고 똑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전원일기는 시골의 농촌의 일상생활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자, 20세기를 움직여 나온 하리우드 영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비정상적인 인간, 스파이더맨, 슈퍼맨. 그 차가 달려도 150km 달리고 한 300km 달려야지 미사일 쏘도 빵! 아주, 그러니까 그 하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퓨, 빵, 이러고. 이것은 정신적으로는 어른스러운 겁니까? 어린 겁니까? 세계의 정신 수준은 대한민국 수준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어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돼. 거기에 맞춰야 히트가 나오는 것이지, 그게 기생충이라든가 오징어 게임. 아까, 보셨던, 지금 우리 학교는 이게 좀비거든, 좀비. 이 좀비 영화를 얼마나 영국도 만들고, 일본, 미국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똑같은 소재인데 대한민국 만들면 다른 게 나와요. 감동적인 게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이 데스게임 왕국은 일본이에요. 2000년대 말 이 데스게임 드라마 영화를 제가 생각만 해도 39개 이상 찍어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 일본 분들의 일본은 뭐라고 그랬냐면, 또 한국이 우리 걸 흉내내기 시작했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되묻습니다. 아니, 한국은 그걸 만들자마자 세계 1위가 됐는데 53일 동안이나 일본 거는 상위권도 못 들어가요. 찍어내도 세계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일본 분들 한국 문화의 본질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데스게임, 죽음 게임인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일본에서 제일 히트친 죽음 게임인 가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작은 만화거든요. 1, 2, 3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존 게임의 스릴과 잔인함의 재미로 보는 겁니다. 이 가이즈의 명대사가 뭐냐? 가네와 이노치요리 어머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은 목숨보다도 무거운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면 뭔가 가슴이 찜찜합니다. 뭔가 인생에 희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 뭐 역시 이 세상은 돈이지. 내일도 돈 벌기 위해서 나가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건데 대한민국 만드니까 달라집니다. 자, 456명이 모였어요. 각각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주인공들, 주요 인물들의 사연은 뭐냐면 다 가족을 살리고 싶어요. 가족을 살리기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탈북자는 북에 부모를 모셔두고 왔는데 그걸 모셔오려면 브로커에 거금을 줘야 되고 하여튼 다 사연이 있는데 가족을 살려야 될 사연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 돈이 필요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목숨을 건다기보다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르신과 젊은이의 전, 형과 동네 형과 동생의 전, 언니와 동생의 전, 부부의 전. 자, 이런 정이 돈과 권력과 맞싸워 목숨을 넘어서 이겨내는 인간 본성이 바라는 진한 감동이 남아지는 게 대한민국 만들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오징어 게임 다 봤다는 분 계십니까? 예. 자, 제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거 이거거든요. 제 6배, 네 번째 게임. 16명이 나왔어요. 그 세 번째 게임까지 해서 마지막 남아진 게 16명이었습니다. 이 16명이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목숨을 거는 게임을 합니다. 자, 여기서 16명 가운데 한 사람하고 손잡고 목숨을 거는 게임을 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한용 회장님은 손으로 잡을 겁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 이 어르신이 아무도 안 잡아가요. 버려집니다. 그때 이 주인공 이존재가 다가와서 한국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서로 죽고 지기는 잔인함 속에도 서로의 사연을 알고 함께 싸우니까 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잔인한 게임 속에 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게 대한민국 드라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하고 손잡으면 아주 불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공은 어르신. 버려져 있어요. 아무도 손 안 잡아가는 어르신 홀로 외롭게 앉아있는 손을 내밀면서 어르신, 저하고 싸웁시다. 자, 거기서 나오는 명대사가 우린 깐부잖아 이거거든요. 자,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내가 하여튼 그 옛날에 내가 옛날에 마누라랑 아들이랑 이 집에서 살았어. 알고 보니까 이 어르신이, 이 노인이 국제재벌의 회장이었어요. 이 게임을 주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됐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어렵게 오순도순 가족이 함께 살던 그 동네가 그리워서 게임의 무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젊은이가, 이 어르신의 손을 잡는 어머니가 볼만하다고 해서 이 어르신이 완전히 이길 상황이 됐는데, 자, 이 게임이 결국은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르신이 완전히 이길 상황이 됐는데, 이 젊은이가 그래도 볼만하다 해서 급성 치매가 언적을 해서 이 젊은이를 살립니다.
그 다음에 이 언니와 동생이 나오거든요. 이 언니가 새별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달북자예요. 근데 이쪽은 또 어린 동생인데 부모가 맨날 싸우고 아버지는 목사인데 술 마시다가 이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어머니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가족 같은 가족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게임을 하는데 이 동생이 언니한테, 진동생 아니에요, 남이에요, 마르코입니다. 언니, 나 가족 같은 가족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 그래서 마지막 이 15분만큼은 언니하고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고 싶어. 그래서 언니의 사연을 들려줘. 해가지고 이 달법자가 살아온 그 세월의 이야기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언니는 살아야 돼. 부디 언니는 살아서 북의 두꺼운 풍으로 찾아오시고 고아원에 맡겨진 동생을 찾아오세요. 해가지고 이 언니를 위해서 내가 15분 동안 그래서 진정한 친언니를 한번 가져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죽음으로 택합니다. 보십시오. 돈 때문에 싸우는 드라마인데 대한민국이 만드니까 결국은 상대를 살려서 스스로 죽음으로 택하는 드라마로 탈바꿈이 됩니다. 부부도 나와요. 아이들을 살리려고 같이 나왔는데 같이 한조가 돼서 열심히 싸우려고 했더니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인이 죽음으로 택해서 죽어갑니다. 살아남은 남편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아버려요. 나 때문에, 가족 때문에 부인이 죽음으로 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 몸매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거 보고 우는 거예요. 나도 부부로서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됩니다. 6번째 게임, 오징어 게임인데 결국 쌍문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형하고 동생이 남거든요. 동생은 서울대학교 쑥으로 들어간 천재 같은 사람입니다. 나올 때도 수석이었대. 경영학과. 근데 600억 선물을 걸어했다가 600억의 빚을 져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로 왔어요. 어머니는 쌍문동의 시장터에서 상은의 생선 가게를 어렵게 끌어갑니다. 이름이 상우예요.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상우의 그 생선 가게 벽에다가 아들 사진 붙여놓고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예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래서 이 주인공 이전재가 기훈이라고 하는데 기훈이가 완전히 이기는 상황이 됐거든요. 마지막 칼을 하나 꽂히면 끝입니다. 근데 칼을 드니까 이 동생 어머니가 생각나서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 지켜보고 있던 국제재벌의 영국 회장, 무슨 이태리 회장, 미국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저는 미친 거 아니야? 여태껏 그 456억 때문에 싸웠는데 마지막 칼 하나 꽂히면 끝나는데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쓰러져 있던 이 동생이 쓰러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이 그동안 가지고 가면 누가 우리 엄마 살려주냐고 제발 우리 형님 그동안 가지고 가서 우리 엄마 살려다오 하면서 그 칼을 주워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결국은 그 돈 가지고 엄마의 빚도 갚아주고 달북자 언니가 맡겨놓은 고아원의 동생도 찾아오고 거기에
모여온 사람들 사형 하나하나를 풀어줘요. 자, 대한민국이 만드니까 그 잔인함의 무대가 역시 사랑은 돈보다도 위대한 것이고 목숨보다도 힘이 센 것이구나 하는 드라마로 바뀌니까 세계가 미치는 겁니다. 미쳐요. 역시 그렇구나. 자, 현대인들이 시달리는 병과 특교약에 대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시달리는 것은 스트레스, 우울증, 또 혈액순환 때문에 병이 생기잖아요. 서울 강남은 고대한 전신병동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로 잘 산다는 강남이 정신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 가지려다가, 서로 많은 거 가지려다가 정신병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걸 특효약이 뭐냐? 스트레스에서는 웃으면 나오는 엔도르핀이 최고 좋은 약이랍니다. 또 우울증은 감사하면 나오는 세로토닌이 최고 좋은 약이랍니다. 혈액순환의 최고 좋은 약은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이랍니다. 근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좋은 약은 만병통치약이 나이도르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 꼬가 찡할 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때 분비되는 게 엔도르핀의 4,000배의 치유력을 가졌다고 하는 나이도르핀이에요. 왜 사람들이 대한민국 드라마에 빠지냐면 이 나이도르핀 공급받으려면 한국 드라마 봐야 돼. 한국 드라마 봐야 꼬가 찡합니다. 자, 이제부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소별로 본 한국 드라마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드라마의 요소의 큰 것이 남녀의 사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 독일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시간 관계로 제가 다 읽지는 못합니다. 한번 이따가 자료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보셔요. 독일 사람 역시 분석 잘합니다. 2018년 그때쯤 유럽에서도 정말 한국 드라마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독일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썼습니다. 자, 다 같이 포인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생이 가족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아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이유 없이 사랑받고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을 주는 특별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행복으로 뜻한다는 것을 이해시켜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어머니와의 공생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서양처럼 사춘기를 가족과의 단절 시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년기에 깊이 내면화된 관계의 배타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평생 그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자, 자라날 때에 받았던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이것이 한국 사람의 인생의 핵심이 되고 본 고향 같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한국 사람은 자, 서양에서 사랑은 일반적으로 에로스 신화가 전하는 낭만적 사랑의 이상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성적인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러브스토리는 사랑을 손치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맨스가 뭐냐면 예쁜 여자 보고 뿅 가는 거. 이것을 또 사랑의 대사가 서양 같은 거 이렇습니다. 나 선글라스 사야 되겠어. 너 보니까 눈부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예쁘면 그만이에요. 몸무게가 죽여지면 그냥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러브 스토리예요. 근데 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 사랑은 처음에 싹이 두고 피고 성장하는 것. 에로스의 화살은 아무에게나 날아가지 않으며 사랑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납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돌보고 걱정하고 보호하며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한국식 사랑 고백은 내가 당신의 울다리가 되어줄게. 내가 당신이 기대어줄 어깨가 되어주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서양은 뭐 일본도 그런데 서양은 당신은 그냥 예쁘면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공간에 들어오니까 공간 전체 분위기가 바뀌네. 이런 식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자, 한국에서는, 애교를 부린다는 것은 그녀가 가족 속에서 가족에게 느끼는 신뢰감을 이성에게도 느끼고 있다는 뜻이며, 젊은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오빠를 부를 때 쓰는 말로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쉽게 나옵니다. 남성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남성은 오빠로 불리는 것을 원합니다. 자, 한국이 뭐가 다르냐면 그 남자를 봐도 한국 사람은 뭘 같이 느낄 수 있냐면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 왕자님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귀하게 대오셨을까 하는 부모의 사랑도 같이 느끼면서 남녀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유학으로 와서 한국 배울 때 수많은 나라 학생이 있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베네수엘라 사람, 카메룬 사람도 있었거든요. 다 같이 한국 배우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다 함께 놀래 짜빠진 장면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옛날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신혼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데 주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세상에 구멍 뚫어서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혼 첫날 밤 맞이하잖아요. 다 놀래 자빠졌습니다. 서양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 몰래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떨어져서 멀리 러브 원더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게 그게 로맨스입니다. 한국은 부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지간의 관계가 깊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의 사랑, 나의 행복밖에 모르신다는 깊은 믿음, 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 보고 꼬가 찡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이에요. 시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그 주변에 가족들이 다 함께 있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왜 하십니까? 아직도 저한테 같이 오셔야 될 것도 많으신데 왜 하십니까? 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사랑의 기적.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남인데 거울수록 또 울 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나도 그런 며느리 하나 가져봤으면. 그래서 세계인들은 새로운 걸 보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 미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마의 요소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있으면 반드시 주인공 괴롭히는 놈이 나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웬스 같은 놈. 일본 드라마는 이게 일본에서 유명한 사극이에요. 시청률이 아주 높은 사극이에요. 미토코몬이라고.
이게 자주 나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원수를 쫓아다녀요. 왜 흰 옷을 입었냐면 이게 거룩강 성업. 예?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자식의 도리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쫓아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 도와줘요. 그래서 빨리 죽이라고. 예? 그래서 죽이고 복수가 끝나면 박수 칩니다. 금민도 박수 칩니다. 아, 시원하다, 잘됐다. 도리를 다했다 이겁니다. 중국도 소위 와신산담이란 말이 뭡니까? 그때 겪었던 그걸 잊지 않겠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중국 드라마의 특성은 약으로 복수합니다. 일부러 칼로 복수하고. 미국은 뭐냐면 악당이 있으면 이런 럼보 같은 정의의 연사 007이고 스파이더맨이고 슈퍼맨이 나와가지고 따따따따따 해가지고 개별을 시키는 겁니다. 악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드라마가 유난히 다른 게 뭐냐면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은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서 그 나쁜 놈이 뉘우쳐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속 사랑을 줍니다. 맞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국민들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국민 가슴에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그 나쁜 놈이 반드시 선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국민 가슴에 살아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로 이렇게 해놓은 게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배우가 장소희랍니다. 장소희 씨. 왜 장소희 좋아하냐면 장소희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복수극이 많습니다. 인어아가씨라든가 왜 너는 나를 만났어 왜 나를 아프게만 해 이게 아내의 유혹이라는 복수극이에요. 이 친구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신혜리라고 하는데 남편 뺏으려고 이 주인공 바다에 밀어버려요. 친도 앞바다인지 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장소희가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국은 복수극인데 결국 복수 못합니다. 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저기. 예리씨가 너랑 여행 갈 준비 끝나면 나랑 한다고 했어. 너 바다에 있어. 예리씨 나한테 다시 온다고 했어? 그 정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연락 오면 이노 걱정하지 말고 정빈이랑 여행 다녀. 정빈 씨가 뭐냐면 바다도 실컷 보고 온 남편이에요, 이 사람은. 하고 와. 그 남편 뺏어간 거예요. 언제나 꼭 웃는 얼굴로 돌아올게. 다시 돌아올 때는 예전처럼 진짜 네 친구를 맞아줘. 미움도 질투도 없던 가면머리 순수했던 친구로. 그래줄 수 있어? 그래, 약속해. 다시 만날 땐 지난 일 다 용서한다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줄게. 복수극인데 이렇게 돼요. 대한민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사기를 당해도 우리가 놀라는 게 사기 당해도 저놈도 어집게 했으면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나라가 세계 중심으로 잡아주셔야 이 세상에 원수가 사라져가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선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드라마의 힘은 바로 대한민국에 결실된 최고도로 발달된
진심입니다. 참다운 마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가장 아름다운 그 마음을, 진심을 한국 드라마 속에 우리는 새롭게 접하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자, 제가 느끼기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남인데, 자, 그래서 만민이 바라는 것은 부모 같은 대통령, 부모 같은 교사, 부모 같은 친구, 결국 이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드라마 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나라 드라마는 그런 사람 안 나오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가 바라는 것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부모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정신문화를 가졌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 1등 국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샤롯입니다. 김샤롯이라고 하는 유튜버예요. 미국 아가씨입니다. MT는 진짜 웃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인데요. 제목은 한국 드라마 너무 많이 본 사람들 특징입니다. 이렇게 김치 먹고 있어요. 뭐? 대답 진짜 한국 사람처럼 하죠. 진짜? 어머. 미쳤다, 미쳤어. 근데 진짜 요즘 미국 사람들은 많이 이러고 있어요. 과장하는 게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 이 어머 하는 여자들 사이에서 쓰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어머 하는 말이 좀 많이 여성스럽고 좀 뭔가 슬랭하는 느낌? 좀 쿨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예쁜 여자들이 어머 할 것 같은 느낌이라 미국에서 진짜 요즘 많은 여자들이 어머라고 말하고 미쳤다, 미쳤어 라는 말도 많이 해요. 예, 이게 과장이 아니랍니다. 어머, 미쳤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게 괜찮아 이거예요. 이게 괜찮아 라는 말이 미국에 없어요. 뭐 열심히 찾아보면 it's okay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it's okay도 뭔가 느낌이 달라요. 너가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울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괜찮아 하는 말이 미국에 없어요. 뭐 영어로 I'm sorry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데 미안하다, 안타깝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면 I'm sorry to hear that 라고 하면 좀 괜찮아랑 비슷해져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달래주고 남의 슬픈 감정을 기운나게 해주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제 아예 한국말로 괜찮아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영어에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남을 위로해주는 괜찮아는 말을 미국 사람도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는 영어로 완전히 똑같은 말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이러는 게 있잖아요. 진짜 이게 뭔가 완전 짜증 나는 게 아니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건데 이거는 진짜 영어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 이거 진짜 자주 써요. 이게 다 한국 드라마 때문이죠. 이거는 원래 우리 여자들만 자주 쓰던 거였는데 오징어 게임 나온 이후로는 남자들도 한국 드라마 많이 봐서 이제 이런 거 하면 남자들도 다 알아듣고 저 웃긴 영상처럼 남자들도 한국인 많이 따라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지금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한국에 와본 적도 없는 애들이 한국에 대한 향수병을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한국 오래된 노래 유튜브 보면 나는 지금 fake nostalgia 느끼고 있다. 실체가 없는 향수병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미국인들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뭔가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뭔가 정감이 가고 그리우면서 동시에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국에 와본 적도 없는데 향수병을 느낀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길어질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지금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좀 이게 말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한국 학교 같은 곳에서 배운 건데 한국에서 유명한 미인인데 킹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름이 두 글자인 사람들 찾기 힘든데 이 사람 두 글자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원이라고 쓴 글이 있어요. 이 글인데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근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써 있어요. 높은 문화의 힘, 김구 아저씨 지금 한국 문화의 힘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를 바라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위인 중에는 저렇게 문화의 힘을 말하는 위인들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 한국이 이렇게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유가 저런 딩구 같은 위인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의 위인들은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들이 명작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한 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여기서 코리아부가 뭐냐면 너무 미국 사람 중에 무조건 한국 편을 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미국 사회에 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너무 한국 편을 든다. 너무 한국 편 드니까 그 TV 방송 같은 데서 생긴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또 코리아부라고 해서 또 그런 사회 현상이 이루고 있을 만큼 지금 그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을 엄청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힘이 문화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사실은 감격스러웠던 게 저도 바로 이 김구 선생의 백봉일지에 나의 소원 부분 때문에 너무나 감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아가씨도 그런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했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 보겠습니다. 백봉일지에 나의 소원 부분 원문을 보면 112.3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이 민족국가입니다. 조금 부분 발췌해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3천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소극이었다. 아직도 빛나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에 불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연 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자, 이제 그 김구 선생과 같은 수많은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의 꿈이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의 주연 배우가 한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젓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었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이것은 3.1 독립선언문을 읽어봐도 결코 김구 선생이라는 한 인물의 생각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사시던 수많은 한국인의 가슴 속에 이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신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전신세계라서 하루아침에 성숙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김수환 주기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려운 길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 하셨습니다. 여행.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가장 길고 어려운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는 일찍이 그 여행으로 떠나신 겁니다. 성현들의 말씀이라는 머리가 가슴으로 숙성되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나라 속에 오랜 역사를 거쳐 그 문화가 숙성되어 온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10분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정학으로 본 대한민국 진도의 미래를 제가 간단하게 10분 동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5시인데 10분 괜찮습니까? 네. 자, 진도 또 해남 저같집이니까 사시는 분들 제가 소리 높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나는 대한민국 세계 병방의 대한민국의 진도라는 속마을에 대한 촌놈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제는 세계를 봐야 됩니다. 자, 세계적 대한민국, 세계적 진도라고 볼 때 여기가 정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현재 지정학이 많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브레진스키라는 포란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카타 정부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내던 분이죠. 이분이 1997년도에 쓴 책 제목이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체스판으로 표현한 겁니다. 1979년도에 쓴 건데 이분이 예언한 게 지금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EU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겐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되며 이는 지역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던 맞아떨어졌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잠재적으로 미국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친이란, 반이스라엘 이게 미국에는 아주 위협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야 되는 또 이게 국가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령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한 나라만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한 나라가
그래도 지배적인 효과를 하는 게 평화의 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러시아도 납득이 안 되고 중국도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이란도 반발할 겁니다. 북한도 반발하죠. 그래서 제가 소리 몇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국 국민이 한국 드라마에 미쳐가고 있잖아요. 기회입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중에 나오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일찍 깨닫고 나오시던 그 길,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하고 미국이 하나가 돼서 가라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에 결실된 사상, 한국에 결실된 정신문화와 함께 간다면 그때는 러시아도 따라올 수도 있고 중국도 따라올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은 소위 아메리칸 포스라고 하는 미국 중심의 미국으로 간다면 그거는 무너집니다. 세계가 싫어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김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계를 위해서 이 세계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간다면 이유도 동참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국에 관심을 가셔야지 이것도 지정학적으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지정학적 세 분을 모시도록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지정학만 봐도 이 전라남도 진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 지리학적인,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알프리드 마한입니다. 이분은 지정학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죠. 이분이 뭐라고 핵심 이론이 뭐냐면 해양 지배입니다.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국가의 힘은 바다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따랐던 게 영국, 미국,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영국이 세계를 뭘 가지고 지배했냐면 함대의 힘입니다. 그 당시 영국은 해군력 두 번째인 미국, 세 번째 일본, 이 2위하고 3위보다 영국 하나가 2배, 2배 이상의 해군력을 가졌어요. 더블 스탠다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한 게 영국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섬나라가 생각해 보셔요.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진도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영국이 세계 역사상 대영 제국이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진 게 대영 제국입니다. 그만큼 해양의 기면에서 강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5 스탠다드입니다. 해군력 2등, 3등, 4등, 5등, 6등 이 5개 급보다 미국 하나가 도 해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세계 경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해양의 힘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은 이 마한의 이론에 근거로 두고 얼른 하와이를 영향한 겁니다. 미국의 미래가 하와이로 본 거예요. 왜? 태평양을 장악한 자가 결국 세계를 장악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섬 하와이가 중요했던 거예요. 진도 조그만한 섬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미래가 하와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지로 해서 스페인하고 전쟁해가지고 필리핀을 연구합니다. 왜? 필리핀은 유라시아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알포트 맥킨다는 영국 사람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지정학과를 만든 지정학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의 핵심 이론은
유라시아의 심장 지역, 이걸 하트랜드라고 했습니다. 사실 중앙아시아죠. 그 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바다보다 육지를 중심으로 한 백권원을 폈는데, 자,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랜드파와 대륙의 힘과 시파와가 충돌하는 중간지대가 백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접견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그러니까 랜드파와 시파와가 만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현대로 적용하면 우크라이나, 또 한반도, 또 대만, 이런 나라가 됩니다. 지금 한반도는 유라시아에 있어서 러시아, 중국이라는 랜드파와하고 일본, 미국이라고 하는 시파와가 만나는 족견지대가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를 차지하는 자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지정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 모셔볼게요. 니콜라스 스파이크맨입니다. 미국의 현대 지정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편 이론은 림랜드 이론입니다. 림랜드가 뭐냐면 유라시아의 해변가예요. 그래서 맥킨나는 내륙 해토랜드를 중요시했는데 스파이크맨은 해안과 경계선이 백권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림랜드는 보다 인구가 많고 산업도 발달돼 있고 교통 전략의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의 림랜드가 어디냐면 인도, 중국의 연해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일본, 동남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세 학자의 이론을 근거로 다시 역사를 뒤돌아갑니다. 자, 문명의 흐름과 지정학으로 본 진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도의 역사가요, 소위 4대 하천문명,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다스, 그 다음에 나일강, 이집트 문명으로 시작돼서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 포르투갈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그래서 이제는 환태평양 시대가 와서, 자, 이제 아까 사실은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그 하버드의 사멜 한팅턴의 책 속에 이제 급속도로 문명의 흐름은 아시아로 이동한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아시아가 모든 종교의 발산지입니다. 보다 정신적인 시대, 정연적인 시대가 21세기에 올 때 빠른 속도로 문명의 이동은 지금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백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가 진정한 평화의 길로 가려면, 아름다운 세상을 가려면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를 한국을 마음 같은 나라로 모시고 미국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지. 그럴 때에 이 진도의 전라남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지금 이 세상은요 15세기의 대항해 시대 때부터 문명의 중심이 유럽과 미국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 이전은 아시아가 중심이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28년부터 851년까지 장보고 대사가 해상왕이 되셨을 때 이 동아시아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완도 청해진 여기가 기지였잖아요. 그래서 장보고 대사는 중국의 도자기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간진해서 고려점자의 바로 원조격인 신라 도자기를 구원해가지고 이걸 중국에 많이 수출해가지고 해상왕이 되셨거든요. 그 시대는 전라남도가 동아시아의 중심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레이트 게임이 뭐냐면 1800년대 19세기에 유라시아를 놓고 러시아하고 영국이 싸우던 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가 유라시아를 누가 차지하느냐 놓고 싸운 거거든요. 그때 영국의 동아시아의 기지가 인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바로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가 차지했을 때 영국은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고문도입니다. 고문도를 2년 동안 영유를 하면서 러시아 함대가 이 바닷길을 건너 이 동아시아, 인도로 오는 길을 막은 겁니다. 그만큼 유라시아의 향방을 놓고 봐도 여기 전라남도가 정말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2005년도에 32개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유엔에 아시안 하이웨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하고 6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원장님도 모시고 갔던 자, 국제 하이웨이 한일 해줬던 그 사람. 자, 2016년도에 이 구글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서울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 KBS 생방송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입니다. 앞으로 이론적으로는 철도가 6,000km로 달릴 수도 있대요. 6,000km 속도. 지금 1,000km로 돌파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서로 지금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철도가 비행기보다 빨리 다니기 시작합니다. 벌써 1,000km 넘었습니다. 근데 미래의 세계는 6,000km로 달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 프레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미래의 세계를 위해서는 베이링 헤어를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일 터널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토마스 프레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날에는 지금 6,000km로 만약 달린다면 런던까지 뉴욕까지 서너 시간 만에 가게 돼요. 일일 생활권이 되는 겁니다. 세계가. 자, 그럴 때에 앞으로 어떤 때가 오느냐? 다만 그 세계는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세상이 되면은 이제는 인류가 망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AI가 어떤 시대냐? 지금 AI가요, 만약에 인간이 하는 짓이 이 지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AI 스스로가 무기를 만들어서 인간을 죽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판단 아래. 그래서 이제는 인류가 정신문화 없이는 도의적인 개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벌써 와버렸습니다. 그때에 바로 한국의 이와 같은 역사가 다시 빛이 나는 겁니다. 명랑해전은 이순신 장군께서 그 당시 양무 호남 심은 국가, 바로 호남이 없었더라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 하셨는데, 이것을 문화적으로 다시 정신세계로 해석하면 만약에 호남이 없었더라면 도의 세계가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일본이 돼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명랑 영화를 보고 감동했던 대사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때 아들이 이순신 장군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나라님이 임금님이 수금 없애라는데 아버지는 왜 싸우십니까? 그럽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 증은 백성을 향하는 법이다. 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감동돼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증이라는 것은 임금님 앞에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결국 임금님을 향한, 나라를 향한 충이라는 것은 결국 백성을 향하는 법이다. 알고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결국
이제 와서 보니까 세계 만민을 위해서 살리는 전투에서 목숨을 거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연남 대전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것은 천행이었다. 하늘이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 세계인들이 이 한국의 문화에 점점 깊이 물들어서 우리가 함께 한국과 함께 도의세회로 가자 할 때에 뭐로 깨닫게 되냐면 제가 이걸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양무 진도민 심우 한류. 만약에 그때 진도민이 뭐 해남 사람도 있죠. 해남 또 진도 사람들이 무르신 양면으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한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세계인들이 진도에 와서 진도민 앞에 진도민 여기에 비석 세워놓고 우리 진도민 덕분에 우리가 한류 드라마를 볼 수 있고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 사람의 본질적인 이치를 깨닫게 됐다 해서 세계 만민이 진도에 와서 고개 숙이는 날이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온다고 봅니다. 이게 일주일에 벌써 1996년에 일본 진도모노가타리가 데이트를 쳐가지고 이게 130만 장 팔렸습니다. 미리온 세례입니다. 그래서 38회 일본 레코드 대상 제우스 가창상을 받았고 39회 때는 우수 작품상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통해서 결국 진도가 더더욱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도의 특산품이 아니 런던, 뉴욕에 서너 시간 만에 갈 때가 되면 앞으로 해남 고구마도 자 우리가 앞으로 세계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진도계도 다시 볼 거예요. 진도계 그냥 개가 아니잖아요. 진도계 보니까 참 이순신 장군의 전신을 닮았구나 해가지고 아마 진도계도 많이 세계에서 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한 명품이 아니야. 정신적인 가치.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도의사회를 추구해 나온 역사가 이제 제대로 세계인들이 그것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날이 오면 불티나게 전 세계에 진도의 특산품이 팔리는 날 올 것이라 예고해 놓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